전화번호 있으면 어디 가나? 이것도 빼는 게 있더라. 전화번호하고 관계없이 빼는 게 있어. 시기가 없는 관계로 20분 되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카운트 됩니다. 20분 안에 포함돼요. 화면이 좀 올라요. 예, 제목은 21대 총선 공약 프레임 그리고 전략 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진행시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공약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약 많이 보셨죠? 소리가 작네요. 공약 많이 보셨죠? 네. 대표 공약 뭐가 있습니까? 50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 어르신 대책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표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원래는 기초연금인데 노인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 지금 최대로 받는 게 물가 상승률 해가지고 33만 7천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방금 예라고 하신 분이 그것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손은 안 들어도 제가 어디서 나온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만입니다. 어르신 10명 가운데 4명이 일할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이런 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경로당이라든지 친구분들한테 야, 그럼 돈은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허경영처럼 뭐 도둑놈이 많다 이런 말을 했어도 되는데 예산을 조금 절약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제 고향 군위에 가면 30억짜리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할 것 같아요? 5명이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 하는데 30억입니다. 그런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게 있다. 다음요. 예,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에 우리 염자비 위원장님 원래부터 그러니까 야, 그렇게 박사가
원래가 뭐냐 2023년부터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제가 원래부터라고 한 거는 현수막 제작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도 쓰고 올해도 쓰고 그래서 했는데 정확히는 작년 2023년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0세에서 19세에 50만 원 준 겁니다. 그럼 총 1억 2천이 되는데 자 국민의힘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자율 같은 경우 조금 1.8%대를 낳으면 낮춰주고 더불어당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게 저쪽은 조금 포퓰리즘적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표를 끌어당기는 것인데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입니다. 청년 부분은 이게 이제 반값 아파트 100만 원인데 이 기준이 서울 마곡이 대략 한 11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니까 서울 마곡 기준으로 4억 5천에서 5억 가까이 공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싸지는 게 아니라 건축비가 기본 건축비가 있죠, 그죠? 한 700만 원에서 한 800 지방하고 서울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700만 원 하면 30평 하면 한 2억 한 5천 정도. 그러니까 3억 내외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말 거짓말 같죠? 네, 공급이 가능합니다. 국토균형 발전입니다. 제가 원래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금 당연히 사람이 살지. 그거는 조금 강한 어쩌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메가시티 이야기는 메가라는 말이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좀 크게 움직이는 게 낫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공무원 수도 줄이고 일할 여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것들 정도로 친구분이라든지 자식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전단지라든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요. 연금입니다. 자, 연금은 지금 연금 안 받으시는 분하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안 받으실 거죠. 그렇죠? 예. 200명 정도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322명은 받으신다는 건데 받는 평균이 38만 원입니다. 평균은 60만 원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게 38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단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조금 나이 들어서도 받으려고 그러면 조금 더 내야 됩니다.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이민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이민.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수용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 없이는 연금이 힘들다 이런 문제고요. 다음요. 자, 위기가구 송파 최모녀 사건이라고 예전에 있었죠. 예, 그분들이 진짜 아사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긴급 대책이 있거든요. 한 6개월치 살도록 해주는데 근데 6개월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위기가구 되겠죠.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일자리를 연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위기가구로 안 빠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자, 소상공인 대책은 이거는 그 대표님 내셨는데 대출 상환을 작년 11월부터 원금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들을 3년은 최소한 연장을 해주면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몇 분 지났죠? 아, 10분 남았습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예, 다음요. 고금리 대책입니다. 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요. 예, 재정개혁. 이게 사실은 21대 총선 때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몇 조 늘어났죠? 문재인 때? 예. 300조, 400조, 뭐 어떤 사람은 600조 이렇게 나왔는데 대략 축에 따라 기준에 따라 400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냈던 게 재정 준칙입니다. 준칙은 뭐냐면 룰 물가 상승률이 2%면 그 내외에서 조금 움직였는 그런 준칙이 있었더라면 문재인 정부의 그런 무분별한 부채
느리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자 프레임입니다. 자 프레임은 이거는 걸리면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프레임을 걸고 저게 프레임에 우리가 걸려버리면 우리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다음요. 그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실험한 건데 자 코끼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 코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코끼리만 생각해요. 자 역발상이죠, 그죠? 이게 이제 프레임의 원리인데 다음요. 그러면 다음. 자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 퇴출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물론 좌우 진영 논리는 기본적으로 걸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득권 대 반기득권 구도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자 이 프레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예, 안 걸린다는 소리가 남자분이고 걸려요 하는 분이 여자분이니까 이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전에 이제 설명한 바로는 이 프레임은 좋긴 좋은데 우리가 혜택을 보다는 제3지대 개혁신당이 이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어떻게 가져오는가는 지금부터 전략팀에서 대표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음은요. 전략입니다. 다음은요. 자, 뭐 해놨는데 영어로 써놓으니까 쉽죠, 그죠? 짧고 오픈, 이제 밖에서 하는 거, 온, 안에서 하는 거, SNS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SNS가 하기도 쉽죠, 그죠? 유튜브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10시간 이상 합니다. 제가 평균 11시간 정도 하죠. 유튜브뿐만 아니고 뭐 네이버라든지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하는데 유튜브는 앞으로 쇼츠 중심으로 우리가 갈 겁니다. 카드 뉴스도 가고 하는데 쇼츠 알죠, 그죠? 15초짜리 쇼츠. 좋아요만 누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퍼뜨리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 뉴스. 카드 뉴스는 문제가 뭐냐면 밖으로 잘 안 퍼져나간다. 밖으로 안 퍼져나가요. 우리 안에서 돌아요. 그걸 어떻게 밖에 우리 공화당이 아닌 밖에 친구분들이라든지 돌리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요. 자, 콘텐츠인데 콘텐츠는 이게 많이 돼 있죠, 그죠? 우리가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분과 저희들이 공부한 숙지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대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우 정당이라는 것들을 딱 두 가지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학에서 하는 건데 인종 혹은 피부 뭐 어떤 차별 특히 인종차별인데 인종차별 플러스 엔드 개념입니다. 인종차별 플러스 폭력성이 있으면 그게 극우입니다. 그게 오른쪽에서 정당이면 극우고 왼쪽이면 극좌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인종차별 합니까? 폭력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극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국힘이라든지 어떤 언론에서라든지 극우라는 프레임을 쓰면 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인종차별도 하지 않으며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민에 대해서 받아들이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슬로건은 지금 중앙당에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그 후보자님들이 각기 하시는 부분들을 또 장려하기도 해요. 예, 다음요. 자 이게 이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박주호님은 요렇게 구성을 했고 요게 뒷장입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앙당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정책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시는 분들은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오정 후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죠. 예, 이것도 허용을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록을 섞고 디자인 통일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미지가 같죠? 이게 다르게 느껴집니까? 다른 당이라고 느껴집니까? 이해라는 사람이 한마디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요. 자, 카드 뉴스입니다. 자, 이 카드 뉴스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 가지라도. 아니, 손을 좀 들러 그랬는데, 뭐, 이거. 생각보다는 안 들었네요. 150명 정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조차도 잘 안 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SNS를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우리 내부에 자꾸 돌리는 게 아니라 자꾸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거는 주더라도 야 이거 주지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요. 예, 당원인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거 없고요. 비례대표에 집중하자. 이거는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데 힘써다오. 우리 개인 후보 개인보다는 우리 공화당인데 알릴 힘쓰고 멀리서 찾지 마라. 괜히 좌파들한테 가가지고 싸우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설득해서 술 사줘도 표 안 줍니다. 표줄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 바로 옆집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가게에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면서 표를 그냥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예, 표를 그냥 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 돈 주라는 건 아니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이 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김문현 수석부위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님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같이 한번 보시고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구가 안 보이는 우리 정치 답답하신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정치 처방전을 내려드립니다. 한판 정치 클리닉.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판승국 본방송 이후에 새롭게 유튜브 연장방송을 기획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한판 연장 노무인기가 있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코너를 만들어달라 요청이 있어서 한판 정치 클리닉을 만들게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방송 후에 하게 됐고요. 여의도 정치판의 고수들 모시고 여야 정당을 향한 좀 자세한 처방전까지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두 분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방송 전에 의대 정원 문제 잡았는데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일단 저희가 의상 컨셉으로 저희가 의상까지 준비했는데 어떠세요? 이제 조원진 대표님. 지금 방금 복지부 차관 인터뷰하고 나오니까 예. 뭐 이번에 의사 이 파업 문제하고 좀 연관이 됐는가? 뭐 그런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치 아픈 정치를 바꾸는 아무 관계없는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골치 아픈 국민들이 제일 아파하는 정치 부분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클리닉이죠. 예, 정치만 한정해서 처방전을 내면 김종대 의원님도 어떠세요? 오늘 의사 컨셉으로. 글쎄 뭐 제가 이제 제 김종대 TV가 뻥 뚫어주는 TV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항상 맥히고 답답하실 때, 아하. 매스꺼울 때, 매스꺼울 때. 더부룩할 때 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늘 컨셉을 제대로 만드셨다는 아하.
그렇군요. 예. 그 제대로 또 의사 두 분을 모셨다. 네. 정치 외에 아주 네. 고수들을 모셨다. 예, 두 분의 각오를 들었는데 앞으로 격주로 두 분을 모시고 들어볼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핫한 정치 클릭 첫 번째 매원계 첫 번째 처방을 받을 분은 이분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가는 물을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최고위 발언이었습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당내 공천 물갈이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자 몰두고의 총산론,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지금 이중 같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대 고민 민주당 공천 물갈이 후폭풍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두 분이 큰 틀에서 총평 진단 내려주시고 먼저 조원진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가 보다 아,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과제인데 그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에 너무 밀리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운동권하고의 야합의 선을 끊고 586 청산, 그다음에 올드보이들에 대한 대처 예. 이런 것을 강하게 좀 해라. 국민들은 뭐 강한 야당을 바라죠. 근데 정직하고 또 나름대로 정의로운 야당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이재명호는 상당히 어려웠다. 지금부터 한 50일 남아있잖아요. 공천 따지면 이제 한 달 사이에 거의 공천이 될 그렇죠. 텐데 3월초까지.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라.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저는 뭐 비명 반명계 한 40명 되더라고요. 그 사람 다 줘도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공천 다 줘도 된다. 다 줘도 법적 문제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있으니까 나머지 뭐 30명 줘봐야 대세에 지장 없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담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담하게 접근해라. 자, 김종대 의원님, 이재명 근데 대표. 말을 대담하게 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뭐 새순이 돋고 뭐 떡잎이 져야 된다. 앞물결이 밀려나가고 말은 굉장히 대담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아마 그 점이 우리 조원진 의사께서 마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까진 걸 보니까 내용이 없어. 아직까지는 보니까 뭐 지금 뭐 발표한 지역들이 있어봤자 뭐 주로 험지 예. 또 저기 예견됐던데 경쟁률이 뛰어나지 않은데 이런 데부터 하는데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것도 다 시가 있고 때가 있는 거지 쓰기까지 딱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정직하게 뭐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올바른 얘기를 공격 상대에 대해서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꼼수정당이잖아요. 비례대표 꼼수정당.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불과 4년 전에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랑 똑같이 국민을 속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 우리는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 다 민주당이 한 거다. 국민의힘은 병립을 가고 싶어. 네, 병립을 가고 싶어했다. 민정책입니다. 군부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당인들은 좋은 조건이 뭐냐 병립형을 하든 연동형 비례제를 하든 이재명 대표는 양쪽 다 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양쪽 비판받는 거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캡까지 세우면은 결국은 뭐 47석 중에 한 30석, 35석까지 가져가고 나머지 10석 가지고 기획신당, 정의당, 우리 공화당 이렇게 나눠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4년 전을 기억해서 이것은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둘 다.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만 나오면 이념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뽕이 사만이라는 유사한 부분에서 얘기대로 좀 그때 좀 봤지. 봉당 받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 판단자 못하는 거 하면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잖아. 이번에 또 안 받을 것 같아. 아주 분위기 안 좋아요. 독자로 가잖아. 자감론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 아니 다수가 그래요. 그래요? 저는 연합주의자입니다만 제가 좀 밀려요. 그거 좀 저도 속상해요. 그렇군요. 독자로 가면은 문제는 이제
빚도 많고 사람도 별로 없고 원래 뭐 아픈 데를 우리는 아니 지금 치료받는 자리지 아픈 데 당당히 하는 자리 아닙니다. 이거. 국회의원은 없지만 빚도 없고 사람도 많은데 저기 또 끊어요. 자, 이재명 대표 좀 초반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국 신당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또 송영길 신당 만들 거다 이렇게 좀 발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이제 보수 쪽에서는 예. 그 원인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예. 그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차리든 감옥에 있는 송영길 씨가 신당을 차리든 별 할 말을 못하는. 아,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야 너 좀 웃긴다. 이재명을 너무 무시하네. 결국은 이제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같이 가면 민주당 같이 말리는데 그러면 이제 야권분이 표가 비례대표에서도 부자돼요. 야권표가. 그래서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돼. 시기를 자꾸 놓치는 아까 시기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가 자꾸 시기를 놓치는데 자꾸 지나간 다음에 손을 잡고 드는 거예요. 이 문제도 미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내가 부산사를 간다. 왜냐하면은 조국이나 송영길 또 자당의 사고 리스크가 있는 노무현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천위원장이 선언을 해야지. 공천위원장 이재명 대표 눈치 보니까 말을 못하네.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얘기할 수 없잖아. 자기 리스크가 있으니까. 공관위원장이 처음부터 법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관위원장도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사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말을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다 속였는데 좀 한 번 더 속였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김병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좀 타이밍을 놓칠까? 빨리라도 공천권 뭐잘 죽잖아 했는데 마태욱 평리가 또 현만 다시 들어. 민주당은 어떤 숨무스를 가지고 퐁당퐁당이로 하자. 정의당 보고 퐁당퐁당이 도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의석을 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국민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세력 필요 없어. 우리가 다 독식하겠어. 이재명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에서 있는 변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는 도구일 바랍니다. 아니 당을 만드는데 비례대표 보고 국민이 비례대표 정당을 찍으라 하는데 이것은 변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에다가 찍는 거야. 국민 지지자,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1번 줄을 찍고 또 2번 줄을 찍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식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이 더 나쁘지. 그래서 민주당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하려니까 좀 나눠 먹지라도 모양은 갖추자는 거고. 이쪽은 아니 필요 없어.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독식해도 돼. 그게 국민의 미중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요거를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누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의당하고 뭐 저쪽에 조국 신당은 민주당 막 이렇게 너가 당신들이 뭐 이런데 이쪽은 요 안에 그냥 그것도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보다 있다. 그러니까 예. 그때 공안이 한동훈 그지. 그런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국민들한테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놓고 다시 나와가지고 파업 지르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좀 살아났어 이제. 다음에 나를 그냥 죽이지는 않겠구나.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구나. 사실은 강서 이번에 보궐선거 책임자잖아요. 강서 보궐선거 저기 참패한 거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의 책임이야. 그런데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봐서 왜 나왔지?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지는 않으면서 줄 것 같은 뉘앙스는 줘요. 그러니까 이 김성태 좀 순진하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면 안 돼. 그럼 이제 민주당에 다시 돌아가서 오늘 민주당이 단수공천 명단 3차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서초을의 홍익표, 광진을의 고민정, 양산을의 김두관 이렇게 발표했고, 근데 오늘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예고했던 중성동당 역시 중국은 사실 입대니까 나폭력비 묻면서 이렇게 뜻이야 또 그런 이 폭력 좀 저기 목표
자, 이 운동권 386, 586까지 운동권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화두가 자꾸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는데 임종석 실장이 두각이 돼요. 그리고 동나라가 이제 이인영부터 해가지고 운동권들이 정청래도 예.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운동권의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이번에 큰 숙제다. 근데 임종석 뭐 실장이 거기에 자기가 나오겠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나오겠는데. 근데 이 사람을 컷오프할 거냐? 그러면 이제 신문하고의 전면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임종석 실장이 그걸 몰라서 거기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내 지역구라서 돌려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7년을 쳐봐라. 너가 진문을 내를 치는 것은 진문을 다 치는 거다 하니까 급하게 고민정부터 공천을 준 거잖아요. 그걸 덜 두드려 맞으려고. 근데 결국은 이 친문 싸움의 핵심은 임종석 실장의 공천 문제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 임종석 실장이 또 얘기를 해. 윤영찬이 탈당하려고 하는데 불러가 탈당하지 말라고. 이재명 감옥 가면은 우리 세상 또 와.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거를 둘이만 안 해도 그렇게 이걸 또 써놨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이재명 대표나 정성호 핵심 중에 오른팔 정성호 의원은 신기가 불편하지. 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너는 이번에 그만둬라.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 영상 봤더니 딱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종석 문제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 아 그런가요? 강아지 많이 있는데 사람들 많은데 둘이서 뭐 할 수 있는 수가 있어요. 두 분께 따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사이 연말로 하던. 연말로.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조국 신당 차렸는데도 박수 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당 그것도 뭐 괜찮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부분을 이해한다 이래 가잖아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의 공천 문제가 개인 임종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큰 방점을 찍고 싶다 이런 생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여기에 다 줘라. 이재명 대표 비명계 다 공천 줘라. 한 줄 초반 비명계 다 공천 줘라. 자 우리 김종대 이재명 대표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출연하셔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게 많은 청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 공화당의 자세라는 주제로 당 대표님 말씀을 한번 경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 바깥에 계신 분들 좀 다 들어오시라고. 바깥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 화장실 가신 분들 살짝 다녀오세요. 지금 뭐 화장실 가는 게 담배 피러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22대 총선 관련해서 공천 관리 공천 관리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각 시도당별로 또 중앙 선대위를 비롯해서 각 시동 선대위를 했습니다. 오늘 선대위는 왜 내 이름만 불렀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 100명 가까이 서울 100명인데 10명 이런 분으로서 대표적으로 드리고 이제 선대위의 중요한 것은 중앙 선대위 분들도 한 200명 되거든요. 그분들도 각 지역의 선대위에 다 참여를 하셔서 각 시도당 선대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완전 북한에 북한애들 정 내려가지고 일하는 게 어제 그 건국 전쟁 영화를
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역사를 배운 분들은 그것을 좌파들한테 혹은 언론한테 또 그다음에 좌파 정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비하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인식을 가졌던 분들은 건국전쟁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한 6, 7년 동안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교육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한간 철교 그렇게 끄는 게 아니라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본적인 그 교육개혁, 그 다음에 이 토지개혁, 그죠? 기본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자유사상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쪽 아시아권은 거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 정리가 되는 시점에 유일하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공산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고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로 왔다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은 조그만 대한민국의 지금 같은 경제 강국이 아니라 100불도 안 되는 나라, 이러한 GDP가 100불도 안 되는 이러한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본까지만 자기들의 범주를 갖고 있으면 되겠다. 왜 일본이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은 놔두면은 또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야 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38선을 검거가지고 대강 정리하면 되겠다. 근데 이 휴전협정 그런 상황에서 몇 년을 끄는 바람에 수많은 근 100만 명 가까이가 더 돌아가셨죠. 그 전쟁 땅 따먹게 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선각자입니다. 첫째는 봉건사회, 왕조국가의 봉건사회에 그 왕조국가의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사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형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출국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죠. 봉건 질서와의 전쟁을 한 분이죠. 저항을 한 분이죠. 두 번째는 이게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이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